요즘 홍범도 장군이 핫 이슈죠. 육사 교정에 모셔져 있던 5분의 독립운동가 흉상이 있었는데요. 그 5분의 흉상을 다 독립기념관 수장고로 옮기려고 하다가, 옮긴다는 건 창고에 처박아 놓는다는 얘기죠. 옮기려고 하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그 중에 홍범도 장군만 딱 빼서 과거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홍범도 장군만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일종의 역사적 혼란, 또 역사 해석의 혼란과 함께 역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그 방현석 선생님께서, 아마 방현석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예전에 노동문학 썼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범도라는 이제 소설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범도라는 소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잊었던, 예전에 사실 저희 젊을 때는 대하소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긴 글 안 읽기 시작하면서 이 대하소설이 사라졌는데, 이 범도를 보면서 이제 다시 그 예전에 읽었던 대하소설의 느낌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책 발행일자를 보니까 6월 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책은, 저도 책 여러 권 썼지만 책은 자기 자신의 운명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확 와닿았어요. 아마 이 책 출간할 때만 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전혀 예상을 못 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상도 못했죠.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처음 시작한 건 1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였는데요. 그때 이제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앞두고 그 항일 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투하고 봉오동 전투전적지, 루신 감옥 이렇게 다니면서 좀 상당히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아름답고 대단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이렇게 철저히 지우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문학은 또 글을 쓴다고 하는, 저는 지금까지 대체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외면한 채 뭘 써왔던 거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글을 쓰고 또 학생들에게 문해창작학과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주에서 저를 붙들었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한 소설이 책으로 나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식민사관을 그래서 비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문학도 어느 순간에 한국 문학이 역사와 상당히 단절되면서 대중들로부터 힘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혼자 해왔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나라라 그러면은 일제 식민지배, 아주 전 세계 식민지배 사상 이렇게 혹독했던 식민지배가 없었는데, 이런 식민지배 치하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거의 다 잊혀지고, 그 다음에 이 책 후기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제 식민지배에 붙어서,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영화를 누리는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 역할한 게 저는 식민사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식민사관은 비판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식민사관 비판하면 이 역풍이 만만치가 않은 걸 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제 과거에 이제 그 소설들을 보면은 좀 도구마라 그럴까, 교조주의라 그럴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책도 그랬었고, 제가 가보농민 전쟁이란 박태원 선생이 쓴 걸 보니까 너무 선악 구분이 너무 뚜렷하고 그랬는데, 이 책은 거기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재미가 있었어요. 사실 소설이 누군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고, 누군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고, 이러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전 이 책을 제가 느낀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홍범도를 빙자한 항일 투쟁하다. 그 홍범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제 그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다 이제 풀어내셨잖아요. 네. 그 속에서 저는 유임생이란 동학 뭐 접주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또 아주 착한 사람으로 안 그려놓고 하는 네. 또 유인석 의병 부대에 참여한 노비의 성격들도 노비군의 성격들도 주인의 강압에 의해서 들어온 걸로 뭐 그런 걸 보면 제가 이분이 그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노동소설 쓰실 때하고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상당히 중충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홍범도 장군을 제가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저는 이제 만주에서 보면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소설로 쓴 항일 무장투쟁사, 항일 무장투쟁사의 교과서를 하나 쓰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을 몇 사람 잡아서 써봤는데 쓰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대단하고 아름다운데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범도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 가장 오래 싸우고 또 가장 크게 이겼던. 그리고 무엇보다 홍범도는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주인공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가 주인공이 돼서 사실은 홍범도가 만나고 함께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소설 범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봉오동 전투 결정적인 전투인데 여기서도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이 아닙니다. 총사령관은 최준동 양보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1군 사령관으로 내려가서 싸우죠. 물론 그 부대에 1군뿐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1군으로 기꺼이 내려가서 그 최준동을 모시고 전투에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근데 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답달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뭐 함경도나 그런 데는 못 다니셨잖아요. 네. 저도 나중에 북한을 마음대로 좀 가볼 수 있으면은 지금 개마고원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지역 좀 가서 텐트 메고 가서 좀 한 달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상 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잘 읽히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이 포수들의 생애를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내셨던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 포수들의 생애를 그 글로 묘사하는 게 아주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공부를 상당히 하셨을 것 같고 그건 어떻게 포수들의 생애를 그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국내외에 이제 포수들에 관한 책들을 섭렵을 했습니다. 한 건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이제 국내외에 이제 무기에 관련한 자료들까지 섭렵을 했고 이제 왜냐하면 이 책을 내고 나서 독후감대를 출판사에서 했는데 그 응모자 중에 한 명이 경찰 생활 27년 차인데 그 사람이 주로 대통령 경호실에도 근무하고 사격 교관으로 했는데 총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자기 보고 놀랐다 다루는 거며 총기의 특성들에 대해서 그랬는데 왜 이걸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냐면 홍범도 장군이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건 포수들이 늘 중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수는 군인들보다 훨씬 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군인들은 훈련할 때만 총을 쏴보지만 전쟁을 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포수들은 일상적으로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이 마치 자기 신체 일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홍범도는 범포수였거든요. 범포수는 일격필살입니다. 한 방에 범을 맞추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이 책이 제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른 게 이 책은 두 방을 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홍범도 군대가 강했던 건 그 당시 총에 한 방 넣는 거기 때문에 호랑이 만났을 때 한 방에 죽이면 사는 거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일격필살인데 이 책에는 이제 두 방을 쏠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이게 총기들이 개량이 된 거죠. 뭐 화승총에서 이제 바뀌면서 개량들이 되고 특히 함경도
포수들 중에서도 함경도 포수들이 무장력이 제일 좋았습니다. 함경도 포수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거기는 총기를, 그러니까 신식 총기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서 저쪽 남쪽 포수들은 그러니까 총기들이 구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반면에 북쪽 홍범도 부대가 잘 싸웠던 것 중에다가 총기 자체가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홍범도 장군은 사실 이제 뭐 가난한 집안에 뭐 노비 집안이라고도 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모섬 뭐 아들로 태어나서 7일 만에 어머니가 죽었죠. 그리고 9살 때 아버지 잃고 남의 젖 얻어먹고 자라서 15살 때 나이 2살 올려서 평양 군령에 들어가서 군인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노비 출신들은 사실 일본군이랑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지금 그 물건처럼 팔리는 노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식 나면 또 노비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선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윤두수하고 대화하면서 일본 적병의 반이 우리 백성이라는 게 사실이냐. 그래서 노비들이 많이 가담했다가 소해 유성룡이 면참법이란 걸 만들어서 일본군의 머리 베가지고 오면은 신분 항성을 시켜주니까 노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사실 요즘 홍범도 장군 논란을 보면 억울해도 보통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홍범도 장군 노비 출신이 굳이 나라는 전부 다 이 양반들이 다 해먹고 있는데 그 노비 출신이 오히려 일본 쪽에 안 붙고 일본과 가장 강하게 맞서서 싸운 거는 그 신분을 뛰어넘는 뭐 애국심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계기를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만드신 분이 이종창 광복회장입니다. 이회영 선생님 손자죠. 이회영 선생님 손자로서 뭐 자기 할아버지만 모셔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만든 겁니다. 그분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홍범도 장군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나라로부터 어떤 덕도 보지 않은 사람, 요만큼도 덕 본 게 없으면서도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끝까지 싸운 사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기려야 한다. 우리 나라가 이런 사람을 기려주지 않으면 누가 앞으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냐. 이렇게 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 잘 납득이 안 된 이제 투쟁의 시작 지점은 그래서 뭐 대의에 공감해서 또 뭐 명성 항우가 시해당해서 나서는 걸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억울하게 일본군한테 죽고 동료의 가족들마저 일본군한테 살해당한 걸 보면서 적어도 내가 내 동료들의 원수는 내가 갖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인간적 의기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으로 홍범도는 그래서 이제 대의에 참여했고 그리고 홍범도는 배신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길로 끝까지 갔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양반 출신들 그 의병 활동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반상을 따지고 여기서 또 이제 소설을 보면 그 김백선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실제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 보수 출신의 이제 그 대장이었는데 양반한테 대들었다고 유인석 그 당시에 호자이진 그 사령관이 총살시키죠. 그래서 유인석 선생 같은 경우도 항상 연구하다 보면 이 상당히 이제 이게 복잡한 성향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연해주 가선 또 유인석 선생이 최정 선생의 돈을 받아갖고 또 활동하니까 그 최정 선생하고는 또 그렇게 반상 잘 따지기 힘든 뭐 그런 상황으로도 뭐 홍범도한테도 나중에는 바뀌었죠. 여기 있을 때는 참 아주 낮게 봤다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싸우고 버티니까 이제 유인석도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유인석이 홍범도한테 연해주에서 호를 지어줍니다. 여천이라는 저 홍범도 장군의 호를 지어준 게 유인석이거든요. 유인석 선생의 호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호를 돌림자를 여천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형제의 이해를 갖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시에 유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죠. 뭐 머섬 출신의 포수한테 유림의 최고 수장이 그
자기 형제의 예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 버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건 홍범도가 그만큼 대단했고 그러니까 존중할 만한 인물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인석 선생은 의병 장중에 좀 특출난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렇죠. 나중에 양반 이제 중에 그런 분 드물죠. 또 이제 망명까지 해가지고 네. 끝까지 뭐 그렇게 했던 분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홍범도 장군 하면은 뭐 이쪽에 해도 결국 이제 봉오동 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데요. 네. 저는 만약에 봉오동이 없었으면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항일무장투쟁사 할 때 뭐 작은 뭐 여러 전투들이 있지만 봉오동과 청산리가 없었으면은 그 사실 이제 세팅 이게 좀 자랑거리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 봉오동 같은 경우 그 봉오동이 있었기 때문에 청산리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나라 뺏기고 일본이 10년 동안 무단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초학교 교원들로 다 칼차게 들어가게 하고 일본인에게는 없던 태형.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이제 나쁜 게 뭐냐면 일본은 당시 메이주신을 적용했는데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서 그 한국은 조선은 메이주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그러니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닌 군사 점령지인데 전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일제시대가 좋았다라고 하는 뉴라이트 계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본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본이 아닌 그 조선인으로 한국인으로 살았으면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런 걸 뚫고 그런 10년간의 무단 통치를 끌고 우리 민족이 이제 3.1 혁명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국내 그 전에도 소규모 국내 진공작전은 있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홍범도 장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일본군이 쫓아오는 걸 갖다가 이제 또 이제 격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봉오동 끌어들여서 이 봉오동 전투가 있게 되면서 일본이 저걸 현멸하지 않으면은 통치가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해서 그 청산리 대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가 없었으면 한국 무장항일투쟁사 쓰기가 상당히 이제 좀 의미 없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아주 잘 그 부분도 잘 이제 성상화를 하셨던데요. 그 부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쓴 건 저 이제 처음 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디테일들은 뭐 잘 구축이 돼 있어서 뭐 사람들은 무협지처럼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나와 있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자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형상화를 했는데,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는 독립을 거저 주선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미국, 소련 덕분에 우리가 독립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블랑스 레지스탕스는 뭐 대단하고 한국 독립운동은 별거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고작 레지스탕스 4년 했습니다. 우리 40년 싸웠습니다. 홍범도 장군만 총 들고 싸운 게 30년 역사입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이 봉오동 전투는 소장님 말씀한 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크게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나오면서 자료를 제가 참고했던 자료를 한 4개 가져왔는데 이 4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점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첫 번째 헌장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정원이 그 의정원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제6조가 병력 의무를 가진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투에 나섰던 첫 번째 군인들이 바로 봉오동 전투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이 이후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유고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유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포고에 따라서 한다는 걸 여기 보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본과 접전을 배수의 일전을 벌여서 무릎을 꿇리고 항복을 받아야 마땅하나 광명정대하게 우리 정부가 선전포고를 할 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919년 대한민국 원년 12월에 이름을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1920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2년에 임시정부 국무부 총장인 노백린 장군이 국무부 포고 제1호를 발동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전쟁 제1회전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했던 게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는 대한민국 첫 군인들이 첫 전쟁에 나갔고 첫 전투에서 성전을 거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사에서 파내겠다고 하는 이 네 분 장군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와 이어지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당사자들입니다.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이 사람들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회영 선생은 이 전투를 비롯해서 항일투쟁 36년 동안 거의 전 기간 동안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간부들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사람이다. 3,500명 거기 출신 장교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습니다. 그 설립자, 그리고 첫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 장군들을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빼내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헌법을 보면은 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렇죠. 4.19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불의한 건 4.19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헌법 전문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봉오동 전투의 승리의 의미들을 부정하는 건 바로 선생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 대한민국 그 최초 헌장 있잖아요. 네. 우리가 48년 뭐 7월 17일을 갖다가 재헌절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전 최초의 우리 헌법 아니냐. 우리나라가 예. 북한에 대해서 주장할 때 정통성이 있다. 그 주장할 때 뭡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최초의 헌법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걸 부인해버리면 우리 스스로 정통성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는 막 여야가 싸우잖아. 건국절 가지고 뭐 한쪽은 48년이다. 이제 그 독립운동 부정하는 이제 반민족 반국가 세력들이죠. 이들은 48년 건국했다 그러고 그 반대쪽에서는 19년에 건국했다고 하면서 재헌절은 또 48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인식은 아직 제가 볼 때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을 비교하면 초등학생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 정도 역사 인식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한단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헌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요. 뭐 하려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꿔서 또 만주무장투쟁의 대부였던 석주상용 선생을 국무령으로 모실 때도 다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정된 헌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부인하고 마치 48년 건국했다 그러면 막 싸우는 사람들도 19년이라고 하면서도 이 헌법은 또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것이 나쁘다기보다 그동안 제가 계속 이제 비판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 해방 이후에 식민사학이 전혀 청산이 안 되면서 이 사람들이 역사학계를 다 좌지우지하면서 불가피하게 보면은 이 독립운동사도 많이 알려진 것만 할 수 없이 가르치고 안 알려진 거는 묻어버리고.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사를 보면 독립군 부대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2만 명의 우리 항일 무장 독립군들이 활동했는데 이걸 마치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제에 그 당시 1920년대 정보 보고로 보면은 20년대 이제 그 만주에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가 생기잖아요. 이들이 이 독립군들이 계속 그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국내 진공 작전을 하니까 일본군 정보 보고에도 국정 지역은 항상 전쟁 상태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 가르치니까.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벌써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치 시의적절하게 마치 이제 지금 홍범도 장군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반민족 반국가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할 걸 마치 예견했던 것처럼 그 올해 6월 7일 날 이 범도란 소설을 이제 상제하신 이제 박난석 전사님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1부에서는 마치고 2부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13년 동안 이 소설을 끝내고 이제 책이 나오면서 이제 제대한 기분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상황이 생겨서 마치 바로 제대했다가 다시 재입 때 소집당한 것 같습니다. 소집영장 다시 나온 게요. 꿈에 대한민국 남자들 꿈에 다시 영장 다시 나오는 꿈꾼다 그러는데 그 상황 다시 된 거네. 게다가는 그 꿈이 아니라 시대가 부르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보수 진보 좌우를 넘어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이념의 문제도 노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 2부에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역사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